안녕하세요. 최인우 라디오 S입니다. 작가 최인우를 읽다 오늘 마지막 6번째 만나볼 작품은 별들의 고향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요. 1972년에 발표된 이 책은 당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겪는 방황과 사랑, 좌절을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 경아와 민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 또 1974년 이장호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작가 최인호를 읽다 오늘 6편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는 내 마음의 풍차, 바보들의 행진, 가족, 도시의 사냥꾼, 상도, 타인의 방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삶을 통찰하는 해안과 인간을 향한 애정이 녹아있는 이 최인호 작가의 수많은 책들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 곁에 묵묵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를 읽다 6편 별들의 고향 책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별들의 고향 최인호 제1장 돌연한 사건. 간밤에 마신 술이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나는 악몽 같은 어둠을 개어가 수도가의 수도꼭지를 틀어 콸콸 쏟는 차디 찬 물에 입을 틀어막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는 기묘한 작업을 대여섯 차례나 반복하였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어찌어찌 잠에 빠져버렸었는데 그때 나는 잠을 깨우는 날카로운 새벽 전화 벨소리를 들었다. 제기랄 나는 투덜거리며 큰 소리로 뚜렷한 대상도 없이 욕을 해대면서 수화기를 주워들었다. 아, 여보세요? 하고 나는 대뜸 소리를 질렀다. 실례입니다만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받으신 분이 김문호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잠을 방해당한 불쾌감과 야속함으로 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내었다. 미안합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저편의 목소리는 그러나 조금도 미안한 기색은 아니었다. 여긴 서대문 경찰서인데요. 오늘 시간이 있으시다면 들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찰서라고요? 아침에 그것도 꼭두 새벽에 경찰서에서 부드러운 목소리이긴 했지만 어딘가 일방적인 위압을 내포한 강요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순간 내가 지은 죄가 드디어 발각되고야만 기분으로 가슴이 덜컹이는 놀라움을 느꼈다. 나는 언뜻 내가 간밤에 술김으로 무슨 사고를 저질렀던가를 기억하려고 머리를 모았다. 그러나 원래 술 버릇이 깨끗한 나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과 다툰 일이 있거나 이른 새벽에 경찰서에서 호출할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은 분명히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종전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걷어버렸다. 나는 시외 전화 교환수 같은 상냥한 목소리를 내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만나서 얘기합시다. 사내는 잘나서 말을 했다. 몇 시쯤 시간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언제쯤이 좋겠습니까?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른편이 좋겠는데요. 그러나 오전 중에는 내게 일이 있었다. 나는 어느 미술대학 미술과에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었는데 11시부터 1시간 강의가 있었던 것이다. 오전엔 곤란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편에게 기분 나쁘게 여겨지지 않기를 비는 기분으로 필요 이상의 상냥한 목소리를 내었다. 오후 2시쯤 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과의 방 형사를 찾아주십시오. 상대편은 좀 생각하는 눈치더니 선선히 승낙을 했다. 그런데 나는 다급히 끊으려는 상대편의 수화기를 막으면서 그를 불렀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건 만나서 얘기합시다. 전화로 간단히 될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그럼 2시에 봅시다. 짤깍 전화가 끊겼다. 새벽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의 불쾌감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아직 서너 시간 더 잘 수 있다는 안도감에 침대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잠은 이미 완전히 달아나 있었다. 몸 어딘가에는 아직 깨지 못한 술 기운이 남아 있었고 머리가 지끈지끈 쑤셔왔기 때문에 나는 숫제 잠을 포기하고 아예 일어나는 편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커튼을 열어 젖혔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신새벽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눈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래서 간밤에는 지나가는 기차의 기적 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군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난로 위에 끓는 물에 커피를 타서 저으며 아침 커피를 들었다. 내겐 혼자 사는 일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침 일상사를 하등 귀찮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었다. 나는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 창밖에 내리는 눈과 시야가 닿는 하늘 뿌연 빛의 침전을 응시하고 있었다. 술기가 조용히 가시고 있었다. 술기가 깨는 바로 그 순간을 나는 싫어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껏 33살까지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 나는 줄곧 혼자였다. 나는 혼자 일어나 혼자 아침을 해먹고 혼자 그림을 그렸고 혼자 주말에 영화를 보았었다. 나는 이미 타인과의 즐거운 유희가 끝난 후 밀려오는 외로움의 무게가 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타인의 무리 속에 밀어넣고 싶지는 않았다. 술만이 나의 위안이었다. 종일토록 그림을 그리다가 저녁 무렵 외투를 걸치고 가까운 친구를 만나 마시는 한 잔의 술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나는 새벽녘 술기가 가시는 싸늘한 순간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간밤에 술이 바다와 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고독은 더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으며 남들이 깊이 잠든 새벽 오직 수도가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리마저 선명한 조용한 새벽녘엔 나는 늘 말짱한 의식으로 혼자만의 세계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있곤 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버릇처럼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서성이곤 하였다. 내가 그린 그림들은 새벽 어둠 속에 키 큰 나무들처럼 우뚝우뚝 서 있었고 갓 스탠드 불빛은 빛을 잃어가며 온 방안을 우울하게 충전시키고 있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아파트 지하 식품점까지 내려갔다. 나는 언제나 그러하듯 즉석 식품을 사가지고 아침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식사가 있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아침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욕탕에서 나는 욕지기를 하며 이를 닦았으며 거울 앞에 서서 뿌리 깊은 수염을 밀었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새삼스레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설익은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그고 아파트 열쇠를 주머니 어딘가에 넣었다. 그리고 버스가 정박하는 종점으로 눈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강의가 끝난 것은 정확히 1시였다. 나는 악전고투로 해치운 강의 끝이라 무거운 피로를 느끼면서 터덜터덜 걸어 학교 교정을 내려갔다. 가까운 약방에서 드링크제를 한 병 먹으라는 생각으로 두리번거리려니 빈 택시가 눈길 탓인지 체인을 감고 털털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범 운전사라는 완장을 단 사내가 물었다. 서대문 경찰서까지 갑시다. 나는 의자에 몸을 깊게 묻고 눈을 감았다. 차는 미끄러운 언덕길을 털털거리며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잘 달려주었다. 털털털털. 나는 나다를 털어내리는 탈곡기 소리와 같은 체인의 둔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건물들이 무겁게 이를 악물고 서 있는 모습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차는 신촌을 지나가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좀 남았으므로 어디 가서 점심을 하고 갈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가 서대문 경찰서 앞에 서자 나는 점심 생각을 포기하였다. 나는 택시값을 지불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긴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수사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나는 그리로 갔다. 노크 필요 없습니다. 라는 표지가 도어 손잡이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크를 했다. 그리고 안에서 무슨 대답이 있기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나는 다시 노크를 했다. 그러자 안에서 예이 하고 대답이 들려왔다. 그제서야 나는 문을 열었다. 수사계 안은 붐비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내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젖히고 있는 사람까지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갔다. 방 형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계신가요? 그는 무엇인가를 엎드려서 쓰고 있었는데 그 일에 열중이었으므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방 형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나는 무안에서 큰 소리를 내었다. 그때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라고요? 방 형사님 말입니다.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나는 낭패했다. 어디 가서든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영 질색이었다. 더구나 동해 직원의 구청 직원의 경찰관의 점심 식사란 늘 생각보다는 길게 마련이었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시오. 경찰관은 퉁명스레 나무로 된 긴 의자를 가리켰다. 별 수 없이 나는 그곳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다. 조사계 책상 앞에는 조그만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엔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어떤 축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축들은 핏대를 올리고 있었다.
앞 책상에선 어떤 청년이 조서를 쓰고 있었다. 천천히 힘을 들여 코를 거의 책상에 박고 엎드려 쓰고 있었다. 방 형사가 나타난 것은 3시도 훨씬 넘은 후였다. 웬 신경질적으로 생긴 사내가 코트에 내린 눈을 툭툭 털면서 들어왔다. 그는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방금 들어온 사내가 방 형사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그가 방 형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래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로 다가가려고 멈칫섰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내게 출두를 요구했다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내를 관찰하는 편이 나으리라 싶었다. 사내는 이빨을 성냥개비로 쑤시면서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을 가지런히 쌓아두고 있었다. 코트에 내린 눈은 녹아 대낮에 켠 실내 백열 전등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방 형사이십니까? 나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그렇습니다만 사내의 눈이 나를 비로소 쏘아보았다. 별로 기분 좋은 눈매는 아니었다. 누구십니까? 저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온... 아, 알겠습니다. 이문호 씨? 아닙니다. 김문호입니다. 아, 참, 그렇지요. 김문호 씨. 하지만 뭐 김문호 씨나 이문호 씨나 그게 무슨 상관이요. 안 그렇소? 사내는 나를 쳐다보며 껄껄 웃었다. 별로 우스운 말은 아니었지만 나도 따라 웃었다. 앉으세요. 사내는 엉거주춤 서 있는 내게 조그만 의자를 권했다. 의자는 재봉틀용 의자처럼 작았다. 나는 의자에 앉으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그에게 한 대 권했다. 그러자 그는 아, 담배 끊었어. 오늘이 꼭 열 이틀째요. 하고 말을 하였다. 그러더니 그는 서랍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불쑥 내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이 사람 누군 줄 알겠소? 나는 그가 내준 사진을 받아서 들여다보았다. 굉장히 낡은 사진이었다. 뽀얗게 빛이 발해 있었고 더욱이 묽게 젖어 함부로 구겨져 있었다. 나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여자 사진이군요. 나는 방 형사를 올려보았다. 그렇소, 여자 사진이요. 방 형사는 매우 의미심장한 웃음을 얼굴 위에 띄어 올렸다. 보시다시피 훌륭한 육체를 가진 여인이요. 사진 속의 여자는 해수욕복을 입고 바다인지 강인지 물가를 배경으로 서 있었는데 방 형사의 말 맞다나 매우 선정적인 몸가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이 너무 낡았으므로 그 여자가 누구인가 분간하기엔 곤란하였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우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도로 내밀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괜히. 방 형사가 부드러우나 위압적인 말을 뱉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시오. 그는 내게 다시 사진을 내밀었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희미한 그 여자의 모습 위에 내 의식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부연사고의 침전 속에서 또렷하지는 않으나 어렴풋이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사진을 떨어뜨렸다. 기억납니다. 오경합니다. 나는 의아한 나머지 큰 소리를 냈다. 웬일입니까? 경아가 무슨 사고라도 냈습니까? 맞았어요. 역시 이문호 씨는, 아니
김문호 씨는 기억력이 비상하시단 말씀이야. 방 형사는 주머니에서 은하수를 빼어 물었다. 그러나 그것에 불을 댕기지는 않았다. 담배를 피우실 땐 좀 피해서 피웁시다. 당신 피우는 것을 보니 내 피우고 싶어서 환장하겠소. 사내는 화난 듯이 입에 물었던 담배를 귀에 꽂고 이번에는 은단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나는 담배를 껐다. 오경아 양하군 어떤 사이였소? 방 형사는 드디어 직업적인 몸짓을 취하면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난처해서 눈을 내리깔았다. 결혼한 사이였소?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도 연애쯤은 건 사이겠군.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이 뭐요? 똑똑히 말하시오. 방 형사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큰 소리를 냈다. 한 1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한 사이입니다. 동거 생활이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3년 전 69년 가을부터 70년 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순간 방 형사의 손이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펜대가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똑똑히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고. 방 형사는 소리를 지르며 마루 위에 떨어진 펜대를 들어 올렸다. 이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침착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란 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편 두렵고 한편 억울해서 헐떡거리며 소리를 발했다. 진실입니다. 대체 당신 직업이 뭐요? 방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학교 선생입니다. 국민학교 선생? 아닙니다. 중학교 선생? 아닙니다. 그럼 뭐요? 대학교 강사입니다. 오, 그러시다면 교수님이시로군. 방 형사는 비양되는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냥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미안하오. 난 가끔 흥분하길 잘해서. 이봐요, 김 형사. 방 형사는 앞 책상에서 고개를 파묻고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다른 형사를 불렀다. 왜 또 그래? 바빠 죽겠는데. 난 너무 흥분을 잘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 자넨 너무 흥분을 잘해. 그게 탈이야. 김영사라고 불린 사내가 한쪽 눈을 찡긋거리더니 맥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구멍난 외투를 전당포 창구에 들이밀었다가 드디어 발각된 사내처럼 당황해졌다. 똑똑히 말하시오. 경호와는 3년 전에 만나 1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었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믿어달라는 듯 결백의 표정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 정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헤어진 이후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러다가 경호와 내가 서로 헤어진 이후에도 두어 번 만난 일을 상기했다. 때문에 금방 정정했다. 아닙니다. 실은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후로 만난 것은 언제였소?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날짜를 똑똑히 대라니까. 한 12월 말쯤 됩니다. 왜 헤어졌어?
방 형사가 찌를 듯이 날카롭게 덤벼들었다. 왜 헤어졌느냐 말이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얼굴이 바울개져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 말은 내가 그에게 행한 최초의 항의였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좋습니다. 방 형사는 의외로 선선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경화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나는 그의 눈치를 살피면서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꺼냈다. 그러자 방 형사는 나를 무표정하게 쏘아보았다. 무언가 직업에 지친 듯한 권태롭고 따분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윽고 그는 손에 들었던 펜대를 놓으면서 말을 했다. 죽었소? 그는 의자를 젖혀 기지개를 켰다. 어젯밤에 죽었소. 뭐라고요? 어젯밤에 죽었다고요? 나는 반문하여 몸을 일으켰다. 그렇소. 자살이었다니까 수면제를 과용했소. 거리는 녹는 눈과 얼어매끈거리는 눈과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으나 그 위로 내리는 눈은 희고 아름다웠다. 나는 로터리의 신호등에 걸려서서 잿빛 하늘이 도시의 퇴락한 건물 위에 무겁게 들이운 것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비로소 경화의 죽음이 내게 묵직하게 다가왔고 피부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용 핸드백을 든 내 모습을 이상스럽다는 듯 기웃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코트 속으로 백을 숨겨 들었고 나머지 한 손에 들었던 껌의 포장지를 무의식 중에 벗겼다. 그리고 껌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껌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게 내 입안에서 녹아들어갔다. 그녀의 죽음이 입속에 털어 넣은 껌으로 해서 그녀다운 장난스런 느낌으로 내게 부딪혀 오기 시작했다. 참으로 그녀다운 죽음이군. 나는 웃었다. 그러자 두어 방울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경화의 죽음이 내게 껌 하나로 실감되는군. 그녀의 죽음과 내가 살아있음은 조그만 껌 하나로 연결되는군. 그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조그만 껌을 씹는 것과 마찬가지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껌을 씹다가 아무렇게나 툭 껌을 뱉어버린다. 더구나 껌 하나를 남겨주고 죽은 그녀의 죽음은 얼마나 그녀다운가. 그녀는 언제나 어디서나 껌을 씹고 있었다. 껌도 한 개씩 씹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2개, 3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씹고 있었다. 그럴 때 경화의 표정은 껌을 씹는다기보다는 질긴 섬유줄을 물어뜯는 표정 같았지. 가끔 귀여운 입을 후 내불어 풍선을 만들곤 했었지. 그렇게 자주 크나큰 풍선을 만드는 사람을 본 일이 있을까? 그녀는 마치 껌으로 풍선을 만드는데 천재와 같았어.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거품을 뿜어대는 민물개와 같았으니까. 그녀는 껌 하나로 여러 가지 재미나는 놀이를 할 줄 알았어. 연거푸 소리를 내며 씹을 줄도 알았고 어떤 때는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껌의 면적을 크게 부풀리다가 입술을 들이대고 마셔 꽝 터트리는 소리를 낼 줄도 알았어. 그러나 그뿐인가. 그녀는 껌을 버리지 않고 벽에 붙여두는 습성이 있었지. 나는 가끔 엉뚱한 곳에서 그녀가 씹다 지친 껌을 벽에 붙여둔 것을 발견하곤 했었어.
부엌의 찬장 옆에, 욕탕의 거울 위에, 화장대 크림병 위에, 변기 앞 세면함 도구에 그녀는 훗날 송두리째 뜯으려는 치밀한 계산하에 타액을 후면에 잔뜩 묻혀 살짝 벽에 붙여놓곤 했었지. 나는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기분이 유쾌했었어. 바위를 헤쳐 발견한 가재의 등과 같았으니까. 그러고는 그것들을 뜯어 씹곤 했었지. 처음엔 찬 공기에 조그만 건포도처럼 응고되어 있었지만 입안에 넣고 서너 번 씹으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곤 했었지. 마치 그녀의 조그만 성감대처럼 그녀의 젖꼭지는 정말 씹다 버린 껌과도 같았어. 처음에 입에 넣으면 수축되고 딱딱하지만 서너 번의 저작으로 말랑말랑하게 풀어지거든. 아주 단호박 냄새를 나면서 말이야. 그녀가 준 껌을 씹는 나의 심정은 그녀가 아무렇게나 죽음의 벽에 붙여놓은 껌을 입안에 털어넣는 심정과 같았다. 어딜 가십니까? 나는 어느덧 병원 정문에 서 있었다. 수희가 전화를 받다가 나를 제지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어디 가는 길이었더라? 아, 경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 시체를 인수하러 가는 길입니다.